지금 볼 거는 그 보세사 등 무역 자격증, 보세사 외에도 이제 뭐 국제무역사라든가 이제 원산지 관리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시청하실 수 있는 관세, 관세 안에 이제 보세가 있는 거니까 그 관세, 보세, 기초영어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무역입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 그 과정을 왜 하냐면은 보세사가 굉장히 좀 어려운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관세사 바로 이제 밑에 이제 난이도로 따지면 이제 그런데 애초에 이제 보세사부터 무역 자격증을 시작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이제 단어들이 다가올 수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기초적인 단어들만 정리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예를 들어 뭐 국제무역사를 합격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미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무역학과 뭐 전공생 분들은 굳이 시청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무역부터 들어갑니다. 자, 무역이란 우리가 보세사로 결국 무역 자격증이니까 무역에 대한 정의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물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 간의 상거래인데 그게 보세는 이제 관세는 수입 물품에 이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보세란 말은 그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약간 보류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수입에 주로 적용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무역의 정의는 이러하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이제 통관이라는 단어인데, 자, 통관이라 함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해서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근데 조금 더 의미를 살려서 읽어볼게요. 법문장이니까 좀 떡하니까. 통관이라 함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일련의 절차예요. 일련의 쭉, 그러니까 점의 개념이 아니라 선의 개념인 거죠. 쭉 절차를 이행해서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통관 안에는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만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다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 직제죠. 관세청 그리고 세관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하고 시험 이제 답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제 관세청장이 하냐 아니면 세관장이 하냐라는 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자, 관세청 모르시는 분들 없겠지만 그래도 완전 기초 용어 설명이기 때문에, 자, 중앙행정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기획재정부 소속. 결국에 맨 위에 누가 있어요? 결국에는 기획재정부가 있겠죠. 뭐 얘는 장관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 밑에 관세청이 있고 관세청장이 있고 그 밑에 세관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관세청은 뭐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관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런 게 관세청이고, 세관은 이제 관세청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하나이다. 그리고 수출입 화물에 대한 단속과 관세에 관한 일을 맡음. 여러분들은 요구에 있는 문장을 외우실 게 아니라 결국에는 기획재정부 밑에 관세청이 있고 관세청 밑에 세관들, 일선 세관들이 하나하나씩 다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법 시간은 아니지만 그 관세법도 결국에는 이제 행정을 집행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신고, 승인, 허가, 특허, 보고 이런 어떤 행정 이 집행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명확하게 나누려면 우리가 행정법을 공부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뭐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텍스트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 신고,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런 행위를 한다고 알리는 것,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자, 승인,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 의사를 표시하는 것. 그래서 타인이 뭐를 하겠다 할 때 긍정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 자, 허가는 법령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원래 금지되어 있는 행위예요. 근데 이것을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특정인에게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더 어렵죠.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행위로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럼 집에서 우리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을 때 잘 먹겠습니다 하고 그냥 먹는 거는 신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밥 먹을게요 하고 그냥 먹으면 그게 바로 신고입니다. 근데 승인은 약간 달라요. 밥을 먹겠습니다 했을 때 바로 숟가락을 뗄 수가 없어요. 즉 엄마가 그래 너 밥 먹어라 라고 하는 승인이 떨어져야 비로소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즉 어떤 긍정적 의사표시를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는다는 행위에 대해서 그래 먹어라 했을 때 이제 그런 행위가 이제 승인이라는 거죠. 허가는 이 집은 원래 엄마가 밥을 안 줘요. 그래서 원래적으로 밥을 먹는 게 금지돼 있어. 아주 독한 집안이죠. 그런데 이제 다만 조건이 걸려 있는 거야. 한 10분 동안 엄마의 어깨를 주무른다던가 아니면 설거지를 한다던가 이럴 경우에만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밥을 먹는 게 금지되어 있지만 특정한 경우 뭐 설거지를 한다 또는 뭐 어깨를 주물러 준다 하는 경우에 아들이 밥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처분을 이제 허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뉘앙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신고보다 승인이 조금 더 우리가 빡세구나. 승인보다는 허가가 조금 더 빡세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 승인, 허가 요 세 개는 뉘앙스 정도로 그 차이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뭐 신고 대상이냐, 승인 대상이냐, 허가 대상이냐를 굉장히 많이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결국 우리 신고 한번 봤으니까 이제 보세사로 넘어와가지고 수출입 및 반송 신고.
뭐냐? 자,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목, 규격, 수량 및 가격 이러한 어떤 물품의 정보들을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항상 세관장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이게 장을 빼도 똑같습니다. 세관에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관에 신고해야 된다. 그럼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즉 수출입자가 하는 거죠. 누구한테? 세관에.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수출 수입 반송하겠다라고 수출입자가 세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은 세관은 자 이제 주체가 누구로 시작해요? 세관장으로 시작하죠. 세관장은 위에서 했던 신고가 2법. 여기서 항상 보세사에서 말하는 2법은 거의 대부분이 관세법이에요. 90% 이상. 그래서 관세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좋아 너 이제 신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수리됐으니까 물건 뭐 빼도 좋아 수입해도 좋아 혹은 뭐 수출해도 좋아 반송해도 좋아 라는 것들에 대한 이제 필증을 발급해야 된다. 결국에는 얘는 지금 수출입자가 먼저 하죠. 신고는. 근데 이제 밑에 신고 수리는 누가 해요? 세관이 하죠. 그럼 어느 게 더 공신력이 있어요? 신고 수리가 항상 공신력이 신고보다는 높죠. 결국에는 신고를 받아서 세관장이 확인해서 쉽게 말해 이렇게 눌러준다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세법에서 대부분의 어떤 법률적인 효력은 신고했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신고 수리가 이루어져야 법률적인 효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원칙을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 중에 그냥 풀리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고가 있으면 신고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결국 법률적인 어떤 효력은 신고 수리일 때 나올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체계에 대한 설명인데 뭐 관세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령이 마찬가지예요.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죠. 그래서 법은 뭐예요?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만드는 것 이게 법이고 엄청나게 굵직굵직한 규정들이 이제 법으로 규정이 되는 거고 자, 시행령은 뭐냐면 법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어떤 절차, 대상, 요건 이런 것들을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한테 위임한 것을 우리가 시행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법에서 시행령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통령령을 말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이제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죠. 얘는 법에서 위임을 받을 수도 있고 시행령에서 위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뭔 말이냐면 거기에서도 규정하기 어려운 것들은 각 부처 장관 우리는 이제 보세사 즉 무역 분야의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관장하는 이제 부는 이제 기획재정부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시행규칙은 우리 무역시험에서는 시행규칙은 항상 기획재정부령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3단 어떤 법 위임 체계에서도 도저히 규정할 수 없는 정말 세부적이고 자주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실무적인 부분들은 어디서 한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재량껏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통 뭐 고시, 훈령, 예규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령, 신규칙 이런 어떤 관세청장 그리고 세관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묻는 문제가 보세사 시험이든 뭐 관세사 시험이든 뭐 어떤 모든 시험에서 굉장히 많죠. 기획재정부령이 원래 맞는 표현인데 대통령령으로 바꾼다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좀 체계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 등장한 단어는 이제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는 항상 수출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해주는 서류예요.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해 줄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원산지로 간다면 그 물품이 태어나고 뭐 제조, 가공되고 이런 곳이잖아요. 그런 곳은 항상 어디겠어요? 수출국이 되겠죠. 그래서 수출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해주는 서류가 원산지 증명서의 개념이 되고 앞으로도 자주 쓰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FTA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여기는 보세사 시험에는 이제 FTA가 나오진 않지만 우리 보세사 시험에서만 한정해서 본다면 뭐 일반 특허 관세라든가 쓰진 않을게요. 뭐 써볼까요? 그냥 일반 특허 관세라든가 여러분들 뭐 PPT에는 적지 마세요. 편입된 관세라든가 이렇게 관세법상 세율이 어떤 특정 나라에서 오는 그 물품들은 세율을 인하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특정 나라에서 우리가 혜택을 주려는 나라에서 왔다는 걸 입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원산지가 그 나라다라고 인정하는 서류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류를 우리가 원산지 증명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왜 확인이 필요하겠어요? 결국에는 관세를 인하시킨 채로 우리가 들어오기 위해서 수입자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겠죠. 그래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누구한테 제출하겠어요? 세관에 제출을 해야 되겠죠. 자, 관세. 우리가 맨날 보세, 관세 하면서 흔하게 쓰지만 관세의 정의를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관세란 뭐뭐다. 용어의 정의 그게 없어요. 우리 관세법상. 다만 이제 과세 물건에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돼 있어서 우리나라 관세법에는 수입 관세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할 때만 관세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한자로 쓰긴 좀 그렇지만 빗장관자인데, 그러니까 들어올 때, 우리나라 문호 안으로 들어올 때 관세를 이제 부과한다라고 의미하시면 되고, 법에 이렇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입 물품 말고 수출 물품도 있겠죠. 반송 물품도 있겠죠. 그런 수출 물품, 반송 물품에는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세는 수입 물품에 부과하는, 수입 물품이 수입이 됐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과세 가격. 자,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물의 가격인데, 여기서 말하는 대상물은 뭐겠어요? 과세 물건, 즉 수입 물품이 되겠죠. 그래서 수입 물품의 가격에 따라서 수입 물품의 가격이 높으면 높은 관세를 낼 것이고, 수입 물품의 가격이 낮으면 낮은 관세를 낼 겁니다. 뭐 이제 조금 더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과세 표준이랑 차이가 뭐냐, 아니면 뭐 관세 평가는 뭐냐 이렇게 비교하시겠지만, 보세사 시험 준비할 때는 그게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즉 관세를 부과하는 대상물의 가격이 과세 가격이 된다. 과세 그 기준이 되는 과세 가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세,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이제 보세사 앞에 두 글자인 보세입니다. 그래서 국내 수입 물품이 존재하나, 아까 보셨죠? 우리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국내 수입 물품이 수입된 경우에는 관세를 내줘야 돼요. 근데 관세 부과를 안 했어요. 보류 상태래요. 원래는 아까 봤었던 것처럼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내야 되는데, 보류 상태인 것을 말하고 외국 물품의 수입 신고 수리 전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이게 더 의미가 더 와닿아요. 수입 물품이 있으나, 원래 관세를 내야 됐으나 관세를 안 내고 있는 약간 위태위태한 상태를 의미하고, 법률적으로는 외국 물품의 수입 신고 수리 전 상태. 왜 수리겠어요? 수입 신고 전 상태도 아니고 왜 수입 신고 수리 전 상태예요? 수입 신고는 법률적인 효력을 낼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항상 뭐라고요? 수입 신고 수리란 단어가 항상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수입 신고 수리 전의 상태가 관세 보류 상태구나, 즉 보세구나, 그 단어의 뜻이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보세는 약간 위태위태한 상태구나, 그래서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보세사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구역. 자, 앞에 보세자만 붙고 뒤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구역이라는 뜻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 물품에 대하여, 이런 어려운 단어는 지금 기초 시간에는 뭐 안 보셔도 되고, 외국 물품에 대해서 관세법에 의해서 관세가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 아까 보셨죠? 그 관세가 보류되는 게 보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역을 이제 우리가 보세 구역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는 뭐 수많은 보세 구역들이 있어요. 뒤에서 같이 용어 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그래서 관세가 당연히 보류되므로 당연히 관세의 징수의 주체인 국가, 그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면 맨 마지막에 뭐가 있었어요? 세관이 있었죠. 세관의 관리 감독이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게 필요하겠죠. 왜?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해서 받아냈어야 되는데 아직 관세가 보류된 상태로 위태위태하게 있기 때문에 항상 세관이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걸 이제 누가 한다? 보세사가 대신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 운송. 아까 봤었던 건 구역이고요. 지금은 이제 운송이라는 또 익숙한 표현이 같이 붙습니다. 보시면 세관 관서간 또는 보세 구역간, 이 표현은 너무 어려우니까 법적인 표현은 맞는데 이 표현부터 이해를 해보시죠. 우리 기초 강의니까. 보세 구역 간에 관세 등이 보류된 상태로, 어쩌이 됐건 간에 관세 등이 보류된 상태로 보세화물이 운송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반대말은 뭐냐면 그냥 일반 운송이에요. 우리 왜 1톤 차 알죠? 1톤 트럭, 2톤 트럭, 2톤 트럭은 없으니까 뭐 5톤 트럭, 5톤 윙바디 트럭, 이런 화물차에 외국 물품, 관세가 보류된 물품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바로 일반 운송에서 보세 운송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보세 운송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차량을 쓴다거나 뭐 특별한 어떤 걸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차량에 뭐 무슨 이상한 날개가 달려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 차량 안에, 그 등록된 차량 안에 보세된 보세 화물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보세 운송 제도에 해당이 되며 관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정 보세 구역입니다. 그럼 아까 나왔던 이 보세 구역이 이제 지정 보세 구역, 특허 보세 구역 좀 써드릴까요? 지금 뒤에서 바로 보겠지만, 지정, 특허, 종합, 보세 구역 각각으로 딱 나뉘어져요. 이건 2과목, 3과목에서 진짜 죽을 만큼 계속 배울 텐데, 일단 뭐 머리 한번 브레인스토밍 하시라고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지정 보세 구역,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거나 검사하기 위해서 세관장이 지정한대요. 세관장이. 누구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세관장이 딱 찍어서 야, 여기는 지정 보세 구역이야, 이렇게 지정을 해버린대요.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이 지정 보세 구역 안에는 지정장치장과 세관 검사장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당구장 표시해놓고 공익성, 강제성이 있죠. 왜? 세관장이 결국엔 누구예요? 이게 뭐예요? 국가죠.
국가잖아요. 세관은 국가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가 지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익성이 아니라 공익성이 있는 거고 자기네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거고 강제적으로 국가가 하라면 해야죠. 뭐 까라면 까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지정보세구역이 있다라는 거고 자, 특허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의 아예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일단 뭐 주체부터 다르죠. 사인의 신청. 자, 우리 어렵게 이런 단어 했을 때 법률적으로 우리 엄청 뭐 고시를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의 신청, 내가 돈을 벌려고 신청에 의해서 주로 사인의 토지, 시설 등에 대해서 세관장의 보세구역으로 사인의 신청을 받아서 그래 신청서 받았는데 니네들 특허 해줄 만해 해서 특허를 해주는 게 특허 보세구역입니다. 그래 너 이걸로 돈을 벌어도 돼 이렇게 해주는 게 특허 보세구역이에요. 지정보세구역은 뭐였어요? 국가가 강제로 하는 거였죠. 공익적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근데 특허보세구역은 개인 일반 국민들이 자기네들 돈 벌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특허보세구역은 외국 물품이나 통관하려는 물품의 장치 일반 창고가 되겠죠. 이게 물품의 장치 기능이 보세 창고에 있는 거고요. 물품을 장치해 주고 이제 보관료를 받고 이렇게 이제 영업을 하고 보세 가공을 하는 데가 이제 보세 공장이겠죠. 원재료들을 보세 상태로 수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뚝딱뚝딱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수출하기도 하고 다시 이제 국내로 반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세 공장이 되겠고 보세 전시 우리 킨텍스 이런 데 아시죠? 킨텍스나 파주에 이제 킨텍스 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 지방에 이제 뭐 영동 포도 축제 뭐 대전 와인 축제 이런 거 하면은 결국에 그때 들어오는 이제 와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세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전시회를 열 때 이제 세금을 안 내고 들어와야 이 어떤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런 것도 결국에는 관세법에 지금까지 지배를 받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보세 전시 목적은 이제 보세 전시장이 될 거고 이제 보세 건설 큰 예를 들어 뭐 SK 뭐 이천 하이닉스 공장을 만들 때 워낙 이제 설비나 라인을 깔아야 될 게 많으니까 보세 상태로 이제 뭐 시설 설비를 쫙 와가지고 다 이제 큰 지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어떤 시설재가 들어올 때마다 통관을 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이제 기업의 자금 부담이 높아지니까 한 구역을 보세 건설장이라는 어떤 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관세 부담 없이 그냥 물건 막 수입해가지고 일단 라인이나 설비 세워놓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보세 이제 건설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보세 판매장은 면세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시죠? 뭐 S면세점, 어떤 면세점, 그런 면세점의 관세를 우리 결국 부담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법정 용어로는 보세 판매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 다 몇 시간에 걸쳐서 엄청 상세하게 배울 거니까 지금은 설명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과목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배우실 거니까 실망할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보세구역은 뭐냐? 특허보세구역의 둘 이상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일단 보세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나는 물건 이제 장치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갖다가 우리가 공장을 돌려가지고 원재료로 완제품도 만들고 싶어. 이랬을 때는 창고랑 공장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할 수 있죠. 원래 앞에서 보셨던 특허보세구역이었다면 창고를 어디 있어요? 요거 한 개의 특허를 받고 요것도 한 개의 특허를 받아서 총 두 개의 특허를 받았어야 되는데 종합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난 요거 수행할랜다 해서 한 개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깔끔하겠죠. 이런 애들은 조금 지원해주는 성격이 크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정리하자면 보세구역은 결국에는 세 가지로 나눠진다.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은 세관검사장 그리고 지정장치장으로 나눠져 있고 특허보세구역은 아까도 봤듯이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종합보세구역은 그런 5가지 기능 중에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술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수업이 다 끝나고 이제 보세사 합격할 쯤 되면은 이 정도는 그냥 그 거울 보고서로 혼자 나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관세 환급. 우리 보세사 시험에서 관세 환급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챕터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수입 시 부담한 관세를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되돌려주는 것이다. 관세법에 의한 관세환급과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으로 구분된다. 우리는 관세법에 의한 관세환급만 배웁니다. 이거는 관세사가 공부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관세환급은 뭐다? 이미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미 관세를 냈어요. 그 낸 거를 돌려받는 거예요. 이미 난 냈어. 냈고 돌려받는 거고.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이거랑 헷갈려서 그래요. 관세 감면. 읽어보시면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보통은 정책적인 목적입니다. 뭐 학술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학술 연구용품 감면세를 해준다든가 이런 게 많은데 그런 목적을 위해서 특정 물품에 대한 관세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해주는 제도. 뭔 말이냐? 낼 관세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관세를 냈다 안 냈다? 안 냈다. 관세를 내면 어떻게 한다? 관세 환급을 받는다. 근데
얘는 관세를 낸 게 아니라 낼 관세를 안 내게 해주는 거다라고 관세 환급과 관세 감면을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그냥 여러분들의 어떤 그 초보적인 그 지식 충족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심사청구.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자, 행정기관에 대해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심사를 구하는 행정쟁송 절차라고 굉장히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소송이 떠오르죠. 소송 같은 게 떠올라요. 왜? 우리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조세만 특별하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게 돼 있어요. 원래 우리가 뭔가 불이익을 보면은 바로 이제 소송 가서 변호사 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세 같은 경우는 판사님들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판사님들은 워낙 많은 사건을 하기 때문에 이 조세는 너무 복잡해서 그거를 한 번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라든가 어떤 국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어떤 뭐 조세 심판원이라든가 관세청장, 국세청장한테 한번 이런 심사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너무 억울한데 소송 가기 전에 한번 이 억울함을 풀려고 왔다라고 하는 게 심사 청구고요. 이 심사 청구를 거쳐야만 여기까지 행정부죠. 행정부에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이 불복을. 근데 이제 더 가서 소송은 결국에는 어디에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사법부까지 가는 거잖아요. 즉 소송 가기 전에 행정부에서 마무리 지려는 거, 나의 억울한 걸 좀 풀어달라 하는 게 심사 청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요거 정도는 상식적으로 용어 정리해 주세요.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해가지고 소송 가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이런 우리 심사청구 같은 행정부에서는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제도고 그 제도의 명을 우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우리 관세법에 규정해 놓고도 있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시고 자, CY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컨테이너 야드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야적은 뭐예요? 널브러지게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컨테이너를 보관하고 반출입하는 컨테이너의 뚜껑을 따진 않아요. 여기서 컨테이너 그 큰 컨테이너가 엄청나게 테트리스 하듯이 많이 쌓여있는 우리 왜 애국가 끝날 때쯤 보면은 그 컨테이너들이 막 질비해서 늘어져 있잖아요. 그런 곳들이 이제 CY라고 많이 부릅니다. 국제무역사 하신 분들은 너무나 많이 보셨을 테지만 보세사에서는 CY라는 용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이제 3과목인가 그 중에서 몇 번밖에 등장을 안 해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랑 같이 보셔야 되는 단어가 CFS입니다.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인데 자, 화물을 컨테이너에 채우는 작업. CY는 컨테이너를 뚜껑을 안 열어봤죠. 근데 CFS는 컨테이너 이제 열어보고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이나 적출, 꺼냈다가 이제 막 화물 분류하고 다시 넣기도 하고 화물 보관, 작업하는 공간이에요. CY는 엄청나게 크겠죠. 컨테이너를 이제 완전히 이제 장치하는 공간이니까 엄청나게 크겠지만 CFS는 하나의 창고예요. 창고라고 보시면 되고 LCL 화물, 처음 나오는 단어죠. LCL 화물을 FCL을 만들거나 LCL 화물을 화주별로 분류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라고 해서 어려운 표현이 나와 있는데 바로 뒤에 FCL과 LCL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FCL은 뭐냐면 굳이 약자는 안 적어왔어요. Full Container Load 이렇게 해서 약자는 안 적어왔는데 어차피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화주의 물량으로, 화주는 화물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수출자가 될 수도 있고 수입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수출하려는 물량이 꽉 한 컨테이너를 채울 수 있다면 나는 FCL 화주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화주의 물량으로 컨테이너 하나를 꽉 채우는 화물. 그래서 하나의 컨테이너엔 내 물건밖에 안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FCL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밑에 거 보시면 여러 명의 화주들이 모여 컨테이너 한 개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식. 즉 컨테이너가 크잖아요. 컨테이너 이제 높이가 2250 정도, 2200, 그러니까 2.2m 정도 되고 이제 넓이가 이제 20피트 같은 경우에는 한 55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못 채우면은 결국에 손해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의 화주가 공동으로 해가지고 나는 요만큼 쓸래, 나는 요만큼 쓸래 해가지고 한 컨테이너를 꽉 채우는 게 그걸 LCL 화물이라고 하고 그런 화주들을 LCL 화주라고 이제 실무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럼 큰 손은 누구예요? 큰 손은 얘죠. 참고적으로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다시 앞에 CFC를 이해해 보시면 자, LCL 화물을 FCL로 만들거나 그러니까 작은 소량의 화주들의 화물을 하나의 큰 컨테이너 한 개로 만들거나 LCL 화물을 이 LCL 화물에는 여러 화주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죠. 그 화물들을 화주별로 분류해서 결국에는 수입이면은 결국에는 FCL 화물을 예를 들어 수입이라면 정리를 깔끔하게 해보자면 수입이라면 LCL 컨테이너를 받았으면 그거를 이제 화주별로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LCL 화주들이 모인 컨테이너에는 화주가 여러 명일 거기 때문에
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입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CFS에 들어가서 그걸 이제 화주별로 분류 작업을 하는 게 바로 CFS다. 그래서 자, 정리하자면 LCL 화물이라면 CFS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왜? 화주가 여러 명이니까 이걸 분류해서 수입자한테 각각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FCL 화물이라면 CFS에 들릴 필요가 있나요? 없죠. 왜? FCL은 화주가 한 명이잖아요. 그냥 컨테이너째로 아까 봤었던 CY에서 그냥 수입자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 CY는 FCL이랑 친하다. CFS는 LCL이랑 친하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국제무역사 공부하신 분들은 그 예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실 텐데 일단 대원칙은 이렇습니다. FCL은 굳이 CFS 들릴 필요 없다. 작업할 필요가 없으니까. 됐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해하셨으면은 굳이 보세사 시험 준비 목적으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입출항. 보통 이제 관세법이 다 한자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 배나 비행기가 개항이라고 우리가 항구를 말하는 건데 전체 항구가 다 개항은 아니고 관세법에 여기만 들어오세요 하는 게 개항이에요. 왜? 세관 공무원은 한 3천 몇 명으로 한계가 있는데 모든 항구마다 세관 공무원을 다 배치할 수가 없잖아요. 관리 목적으로. 그래서 몇 군데만 우리나라 이제 개항으로 지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개항에만 세관 공무원을 이제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나 비행기가 개항으로 들어오고 입 나가는 거 출. 그래서 항구에 들어오고 나가는 걸 이제 입출항이라고 해요. 자, 하역. 하역은 많이 착각하실 수 있는데 하역은 이게 아래 하자라고 보지 마세요. 아래 하자로 보시면 내리는 일밖에 우리가 체크가 안 돼요. 하역은 아래 하자 아니에요. 화물을 싣고 로딩과 언로딩이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역은 화물을 싣고 내리는 것 둘 다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걸 가져왔냐면 내리는 거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책을 이해하실 때 어렵게 느끼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정이 아니라 바로 잡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그 머릿속에 있는 좀 지저분했던 곳을. 자, 적합 목록. 자,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총괄 목록이에요. 즉, 이 배에, 이 비행기에 도대체 뭐가 실려 있느냐를 알아야 그 적합 목록을 받은 세관이 어떤 거를 관리를 해야 되겠다. 어떤 거는 우리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어떤 거는 신고를 좀 나중으로 미뤄야 되겠다. 이런 게 체크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배에 또는 비행기에 뭐가 실려 있느냐라고 하는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적합 목록이 실무적으로는 관세 통관 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보세사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니까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자, 환적. 자, 동일한 세관관할 구역 안에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실는 것을 말한다라고 관세법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냥 예를 들어 이 배에서 A란 배에서 B란 배로 옮겨 실는다. 이게 환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겁니다. 자, 관세 행정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뭐 굉장히 어렵죠. 그냥 여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벌이다, 벌칙이다. 자,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결국에 관세도 관세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관세 행정법이라고도 표현해도 크게 다른 건 아니에요. 행정법은 아니지만. 아무튼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가해지는 처벌이다. 행정벌은 성격에 따라서 행정, 형벌과 질서벌이 있다. 요거 두 개의 구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시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벌칙 파트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식이에요. 행정, 형벌은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해서 형법의 형명이 있는 형벌. 즉 우리 루머로 밝혀졌지만 호적에 빨간 줄 그리는 거 있죠. 우리 죄 지으면. 그게 바로 형법의 형명이 있는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법에 형명이 있다면 그게 형벌이고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 뒤에서 다 이제 과목에서 배울 거지만 밀수입죄, 포탈죄, 뭐 수많은 가격조작죄 이런 것들이 다 형벌이 될 거고 관세질서벌, 행정질서벌 이걸 이제 관세 쪽이니까 우리는 관세질서벌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는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과태료는 그 사람이 이제 잘못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고의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그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이게 법을 이제 위반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채로 그런 경우는 이제 과태료를 때리는 거. 이거는 쉽게 말해서 형법에 형명이 없다고 해서 관세 질서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세행정 형벌은 이런 밀수죄, 포탈죄, 가격조작죄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행정질서벌, 즉 관세질서벌은 과태료를 의미한다라고 기본적인 용어 정리는 해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O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관에서 수출입 등 무역과 관련된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통관 절차를 간소화시켜주는 제도.
정도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5과목의 제목인데 사실 5과목은 1, 2, 3, 4과목이랑 다르게 어떤 무역과 관련된 기업, 굳이 수출입 기업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뭐 하역업체, 관세사 뭐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이런 안전하게 관리를 한다면 뭐 직원 관리도 잘하고 CCTV도 달려있고 울타리도 달려있고 뭐 이렇게 돼 있다면 안전하다고 인증을 해줘서 이 복잡한 통관 절차를 완화시켜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드릴 이제 시간이 있다면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자, 9.11 옛날에 우리 쌍둥이 빌딩 테러 됐었죠. 그 미국 그 오사마 빈 라덴이 박았잖아요. 그러면서 비행기 테러가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했죠. 아, 이렇게 비행기로도 테러하는데 그 다음 테러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 테러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컨테이너를 이용한 테러였어요.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게. 그래서 쓰지는 않겠지만 시티팻이라는 어떤 이 보안 체제를 구축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다 뿌렸어요. 미국이랑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미국이랑 원활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인증을 받아라. 컨테이너나 그 컨테이너는 어디서 시작해요? 결국에는 무역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무역과 관련된 업종은 무조건 어떤 보안, 안전 이런 거를 강화시키는 인증 제도를 취해라라고 했었던 게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AEO란 지금 설명하는 이 제도로 어떤 미국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생략된 부분이 많아서 AEO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제 설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기초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라서 이 정도로 이제 어떤 보안을 강화시키는 무역 보안을 강화시키는 제도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5과목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HS 코드. 뭐 원산지 관리사 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제 토가 나올 정도로 많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 뭐 이런 겁니다. 국제통일 상품 분류 체계 최대 10자리고 뭐 앞 6자리 공통이고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하겠지만 뭔 말이냐면 결국에는 우리 왜 제 앞에 지금 노트북이 하나 보이는데 노트북을 우리는 관세사들은 8471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몇 번 이렇게 가겠죠. 10자리까지. 왜냐면 우리는 한국어로 저걸 노트북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뭐 미국에서는 랩탑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 뭐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언어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무역은 결국에는 전 세계 간의 거래인데 언어가 아무리 영어가 만국 공통어라도 영어로 표현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영어보다 더 만국 공용어는 뭐예요? 숫자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물품에다가 이런 아라비아 숫자 10자리, 우리나라는 10자리지만 국제 공용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6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6자리를 부여함으로써 어떤 언어 간의 어떤 장벽에 의해서 이 물품이 그 물품이 맞느냐라고 물어보는 어떤 그런 거를 그 장벽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HS 코드라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세사에서는 HS 코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 인코텀스. 저는 지금까지 인코텀즈가 표준인 줄 알았더니 인코텀스를 보통 더 많이 쓰더라고요. 보시면 이게 2020년에 이번에 개정이 돼가지고 들어와 있죠. 그래서 12가지 규칙으로 바뀌었고요. 읽어보시면 무역거래 당사자들의 의무와 비용 부담에 대한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해서 국제성업회의소 ICC가 정한 규칙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어렵죠. 이렇게 표현해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를 할 때 야, 뭐 택배비는 착불이냐? 선불이냐? 혹은 뭐 보험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 이런 것들을 원래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맞춰가야 되잖아요. 근데 무역거래가 한 명, 두 명하고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제 무역거래, 거래선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텐데 그럴 때마다 착불이냐? 선불이냐? 이렇게 계속 물어가면서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예 영국에서부터는 이런 단어들로 그냥 그 안에 모든 조건을 담아버리게 굉장히 간편하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그 보세사 시험에서는 FOB밖에 등장을 안 하는데 FOB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운임 착불이에요. 결국에는 무역을 하려면 운송료가 필요하잖아요. 배를 이제 건너가거나 비행기가 날아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운송료를 누가 내느냐? 착불이니까 수출자가 내는 거예요? 수입자가 내는 거예요? 수입자가 내는 거겠죠. 그래서 FOB 하면 착불이구나. 사실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제무역사 같은 거 공부하시면 엄청 많아요. 하지만 보세사에서는 FOB밖에 필요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착불이고 CIF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운임 선불입니다. 그래서 택배 선불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세사에서는 FOB 정도 이런 인커텀제를 쓰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L이라는 이제 서류가 나오는데 그 선하증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BL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문 스펠링까지 적어드리면 빌 다시 적을게요. 빌 오브 레이딩이에요. 배에다 뭘 실었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운송을 해서 뭐 예를 들어 배에다 컨테이너를 실어서 갈 거면은 그 티켓을 받아야 우리가 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수출자나 포워딩 회사가 포워딩이라는 뜻은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해외 운송을 담당하는 선사라고 한다면 선박 회사예요. 의 운송을 의뢰하고 의뢰받은 그 선사가 화주에게 물건의 주인에게 발행해주는 유가증권이에요. 배 티켓이기도 하고 유가증권이기도 하고. 즉 이 말은 뭐냐? 자, 운송 후 운송은 뭐야? 수입국에 도착했을 때 그 증권,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자의 선화증권에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한테 그 수입 물품의 인도를 약속한 화물의 인수도증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BL이 굉장히 유가증권으로서 그 자체로 어떤 화물을 대변하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세사 이해할 때는 그냥 배의 티켓이구나. 근데 그 티켓이 있어야 우리가 수입 물품 도착했을 때 물건을 찾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거는 배에 대한 얘기고요. 요거는 이제 항공화물, 이게 에어웨이빌이라는 이제 용어인데 항공화물 운송장, BL의 즉 선박의 항공기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상업송장이라고 나오는데 무역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우리가 뭐 보세사에서는 그냥 단어 정도로만 아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무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서류인데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내는 거래 상품 명세, 우리 왜 택배 보낼 때도 송장 붙이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 상품 명세를 말한다.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단가, 옵션 등 제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서류고 수출입 신고의 근거로 사용. 보통 이제 관세사무소에서는 이제 관세사 지휘하에 사무원분들이 이제 수출입 신고서를 작성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가장 먼저 화주한테 요청하는 서류가 인보이스 주세요. 인보이스, 뭐 BL, 패킹 리스트 주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인보이스는 도대체 이 물건의 금액이 얼마냐 해서 금전 흐름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대로 우리가 과세 가격, 즉 관세가 부과가 되죠. 송장에 있는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관세가 부과가 되는 게 맞겠죠. 대부분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서류가 포장명세서입니다. 자, 선적된 상품의 포장 내용을 표시하고 있는 서류를 지칭하고 선적 화물의 포장 단위별 수량, 중량, 뭐 손중량, 총중량, 총수량, 패키지 단위, 몇 패키지냐 이런 것들이 돼요. 보통은 이제 인보이스랑 패킹 리스트랑 뭐 결합된 콤바인드 인보이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인보이스랑 포장 명세서랑 별도로 나누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뭐 합칠 수도 있지만 상업송장 안에 중량 넣고 패키지 개수 넣고 이러면 상업송장 겸 패킹 리스트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복잡하니까 인보이스 별도로 있고 포장 명세서 즉 패킹 리스트 별도로 두는 회사가 더 많아요. 그래서 3대 서류를 설명드렸어요. BL 그리고 항공기였을 때는 에어웨이빌, 그 다음에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이렇게 사실 무역의 3대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보세사에서도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자, 관세사. 저 같은 사람을 말하는데 결국에는 뭘 하느냐 저는 회사를 가면 결국에는 통관 업무를 대행해주는 신고 대리인이죠. 그리고 수출입 통관 서류를 작성해서 세관에 수출입 신고를 전자로 하기도 하고 직접 가기도 하고 아니면 세관 반장님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소송을 행정 심판을 나가기도 하고 뭐 수많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관세사가 이제 시험 문제에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구나, 저 같은 사람이구나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사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될 직업이죠. 그래서 보세 창고, 보세 공장, 보세 판매장 등 관세가 보류된 그런 보세 구역에서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자. 원래는 세관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세관 공무원이 너무 이제 보세 구역도 많고 관리하기 힘드니까 각 기업마다 보세사를 채용하게 해가지고 그 보세사가 세금이 보류된 그 화물과 그 구역을 관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세사 이런 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이 되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화주. 자, 물건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뭐 그 관세 같은 거 공부하면은 시기에 따라서 화주가 막 바뀌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물건의 주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둘 다 화주가 될 수 있다는데 무시하시고 물건의 주인이 즉 뭐 수입 물품의 주인이 화주다라고 보세사 공부할 때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선사항공사. 자, 선사는 선박 또는 항공기. 선사는 선박, 항공사는 항공기겠죠. 그래서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해서 운송 서비스, 즉 국제 운송이죠. 내륙 운송이 아니라 국제 운송을 당연히 하겠죠. 비행기 타고 뭐 제주도에서 서울 가는 걸 우리가 무역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인 또는 운송회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송인이라고 하면은 선사항공사로 다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자, 아까 넘겼던 포워딩.
또는 포워더, 우리 법적인 용어로는 국제물류운송주선업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얘네들은 뭐냐? 우리 왜 그 해외여행 갈 때 웬만하면 우리가 직접 이렇게 코스를 짜는 경우도 있지만 여행사를 보통 끼고 가죠.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이라서 여행사를 끼고 가지만 물건도 수입 물품, 수출 물품도 하나의 여행을 그 수입자한테 갈 때까지 그걸 하나의 여행이라고 본다면 그런 물품들에 대해서 여행사의 역할을 해주는, 즉 어떤 모든 그런 그 루트를 짜주고 견적을 계산해서 얼마 정도 나올 겁니다 하면서 이제 그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아 가시는 분들이 국제 물류 운송 주선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자의 화물을 입출고해서 배에다 실어주고 국내 운송도 하고 국내 운송 도착해서 택배 같은 것도 대신 해주고 이런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운송 중개인을 우리는 포워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상세한 이제 내용들은, 이건 완전 기초 강의니까 상세한 내용들은 이제 강의 시간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